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다. 착하게 살아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참고 양보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싫은 말을 삼키고 부당한 부탁을 들어주고 마음이 다쳐도 웃으며 넘긴다. 그런데 묻고 싶다. 정말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행복해졌는가? 오히려 이용당하고 만만하게 보이고 결국엔 혼자 남지 않았는가?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냉정하게 말한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며 약점을 보면 반드시 시험한다. 그에게 착함은 미덕이기 전에 위험 요소였다. 특히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증명하려 애쓰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상대에게 우리 목을 내어준 셈이 된다고 보았다. 현실을 떠올려 보자. 항상 양보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요구가 쌓인다. 늘 이해해주는 사람에게는 사과가 사라진다. 항상 참는 사람에게는 선이 없어지고 결국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다. 쇼펜하우어는 냉혹한 인간 혐오자가 아니라 사람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려는 인간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연민은 선택일 때 아름답지만 의무가 되는 순간 약점이 된다. 착함은 자유로울 때 품격이 되지만 강요될 때는 족쇄가 된다. 이 글에서는 왜 좋은 사람이 항상 손해를 보는지, 왜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더 가혹한지,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말한 존엄을 지키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차분히 풀어보려 한다.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좋은 사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그는 늘 맨 마지막에 남아 있었다. 모임이 끝나면 의자를 정리했고 사람들이 떠난 뒤에야 조용히 불을 껐다. 누군가는 그를 두고 말했다. 저 사람 없으면 분위기 안 돌아가. 하지만 정작 그를 먼저 찾는 사람은 없었다.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그는 한 번도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탁은 늘 받아줬고 무례한 말도 웃으며 넘겼고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편해했다. 그리고 편해진 만큼 조심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처음으로 거절했다. 지친 몸과 마음 때문이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왜 갑자기 그래? 요즘 예전 같지 않네. 이해는 없었고 당황과 불편함만 남았다. 그는 그때 처음 알았다. 자신이 존중받은 것이 아니라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는 사실을.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관계를 오래전에 정확히 꿰뚫었다. 그는 말했다. 인간은 선함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 선함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시험할 뿐이다. 이 말은 비관이 아니라 관찰이었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 무의식적으로 묻는다. 이 사람에게 나는 어디까지 해도 되는가? 사회심리학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반복된다. 항상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과 필요할 때만 돕고 선을 분명히 하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전자는 편한 사람, 후자는 조심해야 할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존중은 늘 후자에게 향했다. 사람들은 친절을 고마워하기보다 반복되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난다.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경계 없는 친절은 선물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자원이 된다. 쇼펜하우어가 경계한 것도 바로 이것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좋은 사람임을 증명하려 애쓰지 말라고 말했을 뿐이다. 착함을 정체성으로 삼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한다. 거절은 죄책감이 되고 분노는 삼켜야 할 감정이 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희생적 동일시라고 부른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만족에서 찾는 상태다. 이때 관계는 평등이 아니라 조용한 종속으로 변한다.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빌리면 그 순간 인간은 인격이 아니라 기능이 된다. 그는 단호하게 말한다. 존중은 호의에서 생기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내주지 않을 때 생긴다. 선을 긋는다고 해서 냉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비로소 선의가 선택이 된다.
이 장의 결론은 분명하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그 대신 가볍게 소비되지 않을 사람이 되어라. 인간관계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남는 관계는 당신을 침묵 속에서 소모시키지 않는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어른의 품격이다. 처음에는 부탁이었다. 이번만 좀 도와줘. 그 다음엔 자연스러운 요구가 되었다. 이건 내가 제일 잘하잖아. 마지막에는 통보처럼 바뀌었다. 이건 내가 해야지. 그는 이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말하지 않았다. 괜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다. 기대했고 당연시했고 거절을 배신처럼 여겼다. 이건 드문 일이 아니다. 상담 현장에서 반복되는 아주 흔한 패턴이다. 특히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구조에 깊이 빠져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한 가지를 잘못 배웠기 때문이다. 착하면 언젠가 알아줄 거라는 믿음을 말이다. 심리학 통계는 냉정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항상 양보하고 거절하지 않는 사람은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을 것 같지만 실제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들은 스트레스 지수와 분노, 억제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관계에서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비율은 낮았다. 즉,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참고 더 적게 인정받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 신호가 하나 있다. 상대가 당신에게 설명 없이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관계의 균형은 무너진 상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원래 저 사람은 그런 성격이야 라며 스스로를 설득한다. 이 순간 당신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자신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게 도덕을 적용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선을 지켜도 손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상대는 멈추지 않는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무보상 관용 효과라고 부른다. 한쪽이 계속 감정적 시간적 비용을 떠안으면 상대는 그 비용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한다. 그래서 착한 사람에게는 사과도 감사도 점점 사라진다. 그럼에도 관계는 계속 이어진다. 왜냐하면 떠나는 쪽은 늘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 구조를 모르면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같은 역할을 맡게 된다. 모임에서는 늘 뒷정리, 직장에서는 늘 추가 업무, 가족 안에서는 늘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어느 날 지쳐서 멈추면 왜 이제 와서 그러냐는 말을 듣게 된다. 쇼펜하우어의 결론은 명확하다. 존중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설명해야 하는 친절은 이미 존중이 아니다. 그건 사용 중인 자원에 대한 관리일 뿐이다. 이 장의 결론은 경고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에 당해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실을 외면하면 앞으로도 삶은 조용히 당신을 소모시킬 것이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끝은 아니다. 다음 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는지, 그들이 반드시 쓰는 말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짚어볼 것이다. 이걸 알면 당하지 않고도 품격을 지킬 수 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인다.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계속 상처받는다는 사실이 한두 번이면 운이 나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 번째가 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길을 잘못 든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내가 너무 착해서. 그래,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성격이 아니다.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반복이다. 심리학 통계는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대인관계 갈등을 겪는 사람들을 분석한 연구에서 비슷한 유형의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을 보였다. 그들은 상대의 말보다 자기 감정을 먼저 무시했고 불편함을 느껴도 괜히 예민한 건 아닐까라며 넘겼다. 결과적으로 같은 관계 구조에 다시 들어갔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보다 상대가 불편해질까 걱정할 때다. 이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간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의 약점은 바로 이것이었다. 사람은 자신보다 타인의 기분을 우선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안전한 대상으로 인식한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 불균형 고착 효과라 부른다. 한쪽이 계속 이해하고 양보하면 상대는 그 역할을 고정시킨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구조는 당사자가 깨닫기 전까지 거의 바뀌지 않는다. 통계적으로도 명확하다.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이용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들 중 70% 이상이 그 사람이 그런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들은 나중에서야 모든 것이 연결된다. 부탁이 늘어났고 존중은 줄었고 거절했을 때 냉담해졌다는 사실이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책임감이 강했고 공감 능력이 높았으며 타인의 감정을 잘 읽는 사람들이었다. 문제는 그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인간은 자신에게 엄격할수록 타인에게 관대해진다. 그러나 그 관대함은 종종 약점으로 오해된다. 이 문장은 위로이자 경고다. 당신이 당해온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계 신호를 무시하도록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 장의 결론은 명확하다. 같은 유형이 사람에게 반복해서 상처받고 있다면 당신은 또 다른 나쁜 사람을 만난 게 아니다. 같은 경고를 계속 지나치고 있는 것이다. 이 신호를 모르면 앞으로도 비슷한 얼굴, 비슷한 말, 비슷한 결말이 반복된다. 하지만 신호를 알게 되는 순간 관계의 궤적은 바뀐다. 다음 장에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가려내는 기준, 즉 존중받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아주 조용한 태도를 다룰 것이다. 그걸 알면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선이 지켜진다. 부탁을 거절하지 않아도 그의 앞에서는 요구가 조심스러워진다. 그는 차갑지도 공격적이지도 않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에게서 한 발 물러선다. 이 차이는 말솜씨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착함과 존중을 같은 것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친절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 믿는다. 그러나 심리학은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준다. 대인관계 연구에 따르면 자기 기준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불편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더 신뢰받고 존중받는다. 반면 항상 맞춰주는 사람은 편할 수는 있어도 가볍게 취급된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 존중받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는다. 그들은 미안한데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는다. 이유를 길게 늘어놓지 않는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당화 최소화 효과라고 부른다. 사람은 이유가 길어질수록 그 결정을 협상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반대로 짧고 단정한 태도는 토론의 여지를 줄인다. 서양 철학자들도 이 점을 일찍이 간파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스스로 멸시받을 자리를 마련한다. 그의 말은 공격이 아니라 경고다. 존중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지 않을 때 생겨난다는 뜻이다. 실제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자기 주장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아졌고 갈등 빈도는 줄었으며 놀랍게도 차갑다는 평가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가 더 많아졌다. 사람들은 명확한 사람 앞에서는 선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와 같은 계열의 철학자였던 칸트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다. 인간은 목적이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문장은 타인을 위한 말이 아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원칙이다. 자신을 수단처럼 쓰게 허락하는 순간 타인도 그렇게 대한다. 이 장에서 꼭 짚어야 할 반전이 있다. 선을 긋는다고 해서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가벼운 사람이 떨어져 나갈 뿐이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관계의 질은 초기 불편함을 감수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유로운 인간은 타인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자유는 무례함이 아니다. 자기 기준을 지키는 용기다. 이 장의 결론은 단순하다. 존중받고 싶다면 더 친절해질 필요는 없다. 더 단단해지면 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경계. 그것이 어른의 태도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이 나이에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질문은 더 무겁다. 이미 너무 많은 관계가 굳어져 버린 것 같고 지금 와서 선을 긋기엔 늦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심리학은 분명히 말한다. 사람은 나이가 아니라 인식이 바뀌는 순간 달라진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에서 자기주장 훈련을 받은 중장년층 참가자들은 불과 몇 달 만에 스트레스 지수가 눈에 띄게 낮아졌고 자기 존중감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것이다. 그들이 인간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관계의 질만 바뀌었을 뿐이다. 실제 사례도 그렇다. 평생 좋은 사람으로 불리며 살아온 한 중년 남성은 늘 가족과 직장에서 중간 역할을 맡았다. 불만은 삼키고 문제는 떠안았다. 그러다 어느 날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다만 이전처럼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부탁을 받으면 한 박자 쉬었고 할 수 없는 일에는 짧게 선을 그었다. 몇 사람은 멀어졌지만 놀랍게도 남은 관계는 훨씬 편안해졌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다. 사람들은 당신이 달라지면 처음엔 불편해한다 하지만 심리학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기준에 적응한다. 오히려 계속 희생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보다 차분히 경계를 세우는 쪽을 더 안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서양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 그의 말은 운명을 탓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제는 반응을 바꿀 수 있다는 선언이다. 늘 참는 태도에서 선택하는 태도로 옮겨갈 수 있다는 말이다. 쇼펜하우어 역시 이 지점에서 희망을 남긴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비관했지만 자기 인식의 가능성만큼은 믿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덜 흔들린다. 이 문장은 지금부터의 삶이 과거의 연장선일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이 장의 결론은 분명하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된다. 차가워질 필요도 없다. 다만 더 이상 스스로를 희생의 자리에 세우지 않으면 된다. 그 선택은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필요한 고통을 정리한다. 앞으로의 모습은 이렇다. 모든 부탁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설명 없이도 고개를 저을 수 있으며 미안해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는 사람 수는 줄어들지 몰라도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는 사라진다. 마지막으로 니체의 말을 남기고 싶다.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자유로운 일이다. 이제 당신도 할 수 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기까지 읽어온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그동안 당해왔던 이유가 당신이 부족해서도 모자라서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너무 오래 참았고 너무 성실하게 관계를 지켜왔을 뿐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세상은 선한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손에 삶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는다. 이 문장은 차갑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위로가 된다. 이제는 달라져도 된다. 모든 부탁에 즉각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감정에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이며 거절은 공격이 아니라 경계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당신을 소모시키지 않는다. 처음엔 어색할 것이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다. 당신이 더 이상 만만하지 않다는 증거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는 사람들은 당신의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존중해서 곁에 머문다. 삶의 후반부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깊이로 완성된다. 더 적은 사람, 더 조용한 시간, 그러나 훨씬 덜 아픈 마음.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대신 스스로에게만큼은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그 선택 하나로 당신의 인간관계와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낼 때 따라온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제 당신의 삶을 당신 손으로 가져와도 된다.